모든 걸 바쳐 지킨 이 집에서 나는 여전히 손님일 뿐이었다. 이 남자, 과연 누구 편인가? 마광숙은 술도가 발효실에서 여느 때처럼 분주히 손을 놀리고 있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발효 속도가 느렸고 미세한 온도차가 문제였는지 백관 한쪽에서 김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마광숙은 앞치마를 질끈 동여매고 공구를 들어 직접 고장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남자들이나 다룰 법한 무거운 장비를 능숙하게 다루는 그녀의 손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지만 속은 혼란스러웠다. 전날 밤 한동석의 어머니 박 여사와의 만남 이후로 그녀의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들끓고 있었다. 겉으로는 상냥하고 단정했던 박 여사의 말투는 마치 칼날처럼 예리했다. 내 아들의 옆자리는 감당할 수 있는 여자가 앉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 한마디가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마광숙은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자리에 앉으려 한 걸까? 아니, 오히려 자신이 아니면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없다는 자부심으로 살아왔던 지난 시간이 떠올랐다. 남편 오장수를 떠나보낸 후 형제들을 위해 술도가를 붙잡고 버틴 시간들이 박 여사의 한마디로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이 모든 시간들이 박 여사에게는 하찮은 타이틀에 불과했던 것일까? 그러던 순간 발효 탱크 한쪽에서 갑작스럽게 증기가 뿜어져 나왔다. 마광숙은 본능적으로 몸을 돌렸지만 그 찰나의 팔꿈치를 스치고 지나간 뜨거운 증기 탓에 비명을 지르며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아픔보다도 모욕감이 먼저 치밀었다. 그녀는 자신이 약해 보이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 더구나 지금은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가 자신을 시험하던 시점이었다. 전화를 받은 한동석은 모든 약속을 뒤로하고 광숙에게로 달려왔다. 마광숙이 다친 것을 알게 된 박 여사는 처음엔 놀라며 걱정했지만 이내 서운함을 드러냈다. 동석이 자신과의 저녁 약속을 깨고 광숙을 먼저 챙긴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박 여사는 단호하게 자신에게 말하던 동석의 태도가 낯설게 느껴졌다. 젠틀했던 사위가 아니라 사랑에 눈이 먼 철없는 남자처럼 보였다. 다음 날 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마광숙은 한동석과 함께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팔은 부었지만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그녀는 무언가 달라졌다. 이전보다 말수가 줄었고 동석의 전화에도 짧게만 답했다. 공주실은 딸의 변화를 누구보다 빨리 알아차렸다. 광수가 혹시 그 장모란 여자한테 무슨 말 들었니? 처음엔 고개를 저었지만 이내 마광숙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는 동석과 함께할 자격이 없다는 말을 들었고 그 말이 그녀의 마음을 얼마나 깊이 찔렀는지를 설명했다. 공주실은 혀를 끌끌 찼다. 결혼은 말이야 사랑만 있으면 된다더니 사람들은 사랑이 제일 중요하단 걸 제일 나중에 깨닫더라. 하지만 정작 가장 복잡한 인물은 한동석이었다. 광숙을 좋아하는 감정은 진심이었지만 어머니 박 여사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박 여사는 평생을 사회적 기준과 체면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녀에게 마광숙은 품격보다는 투박한 용기가 앞선 여자였다. 그 용기가 언젠가는 무너질까 두려웠다. 그러던 중 뜻밖의 인물이 등장했다. 바로 오범수였다. 범수는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박 여사를 마주쳤고 두 사람은 잠시 대화를 나누었다. 박 여사는 오범수에게 마광숙이 어떤 사람인지 묻기 시작했다. 그 대화는 예상과 달랐다. 오범수는 형수를 가족을 다시 일으켜 세운 사람이라 표현했고 자신과 형제들의 삶을 마광숙이 바꿨다고 말했다. 형수님은 제게 친누나 같으신 분입니다. 형이 돌아가시고 저희 다 떠나시라고 했지만 형수님은 끝까지 남아서 술도가를 지켰습니다. 우체국 일 그만두고 퇴직금에 대출까지 넣으셨죠. 돈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분입니다. 박 여사는 충격을 받았다. 마광숙이 그토록 많은 걸 포기하면서까지 술도가와 가족을 지켜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녘까지 창밖을 바라보며 진짜 엄마라는 건 무엇인지 생각에 잠겼다. 며칠 후 박 여사는 술도가를 찾았다. 이번엔 갑작스러운 방문이 아니었다. 명확한 목적을 가진 의지를 담은 발걸음이었다. 마광숙은 놀랐지만 예의 바르게 맞이했다. 박 여사는 잔잔하게 말을 꺼냈다. 내가 그동안 당신을 잘못 본 것 같소. 난 한동석의 여자로서 그리고 내 손주들의 새엄마로서 마광숙 씨를 인정하겠소. 마광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감정이 북받쳤지만 끝내 울지 않았다. 이 모든 과정이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한 증명이 되어준 것 같았다. 하지만 박 여사의 변화는 단순한 감정의 흐름이 아니었다. 그녀는 오범수와의 대화를 통해
술도가에 대한 가능성도 보게 되었다. 내가 투자할 생각이요. 단 감정이 아니라 사업적으로 나를 실망시키지 말아요. 그렇게 술도가에는 박 여사의 투자금이 들어오고 장기적으로 재정이 안정될 가능성이 열렸다. 광숙은 눈에 띄게 활기를 되찾았고 형제들도 하나둘 각자의 위치에서 힘을 보태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모든 평화가 오래 갈 수 있을까? 그날 밤 천수는 술도가 앞마당에서 누군가와 통화 중인 독고탁을 목격했다. 그는 외부로부터 어떤 정보를 받고 있었고 그 내용은 분명 술도가에 대한 것이었다. 그가 조용히 중얼거린 말이 천수의 귀에 들렸다. 드디어 저 집안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군. 이제 때가 다 됐어. 과연 독고탁은 어떤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일까? 박 여사의 투자는 술도가의 축복일까? 새로운 파멸의 신호탄일까? 모든 것이 명확해질 그날까지 진실은 잠시 가면을 쓴 채 기다리고 있다. 오범수는 박 여사와의 대화를 끝낸 후 홀로 술도가로 돌아오는 길 내내 무거운 침묵 속에 빠져 있었다. 마음 한켠엔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형수인 마광숙을 향해 자신이 느끼는 존경이라는 단어조차 그 본질을 온전히 담기 어려웠다. 박 여사와의 대화에서 처음으로 형수를 두둔하며 말하는 자신이 마치 누군가를 지키는 위치에 선 것 같았다. 늘 엘리트로 가장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 평가받아왔던 자신이 감정을 기반으로 누군가를 변호했다는 사실이 오범수 스스로도 낯설었다. 하지만 감정은 늘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방향을 바꾼다. 술도가에 도착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천수였다. 형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방금 독고탁이 술도가 근처에서 전화하는 걸 봤어. 오범수는 눈썹을 찌푸렸다. 무슨 내용이었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술도가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말이 들렸어. 그냥 느낌이 아니야. 무언가 준비하고 있어. 이름만 들어도 긴장이 감도는 독고탁. 신라 주조의 실세이자 마광숙을 공개적으로 혐오하는 인물. 박 여사와 달리 체면이 아닌 감정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그는 사랑보다도 자존심과 복수심에 따라 행동한다. 그가 술도가를 노리고 있다는 건 단순한 사업적 경쟁을 넘어선 개인적 분노가 얽혀 있다는 뜻이었다. 며칠 후 술도가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바로 장미애였다. 독고탁의 부인이자 독고세리의 엄마인 그녀는 평소와 다르게 화장을 옅게 하고 조용한 발걸음으로 광숙을 찾아왔다. 광숙은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응대했다. 장미애는 마주 앉자마자 본론으로 들어갔다. 광숙 씨, 솔직히 말할게요. 남편이 술도가를 가만두지 않을 생각이에요. 광숙 씨한테 개인적인 감정도 있고 여전히 우리 딸 세리가 범수 씨를 포기 못하고 있으니까요. 광숙은 그녀의 말에 단단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씀 하시려는 건지 알겠어요. 경고하시려는 거라면 굳이 직접 오시지 않으셔도 됐을 텐데요. 장미애는 잠시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사실 나도 이 집안이 부러웠어요. 서로를 위해 목소리 높이는 오형제를 보면 세리에게도 저런 형들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말해주러 온 거예요. 남편이 내부 정보를 캐내고 있어요. 아마 술도가 직원 중 누군가를 매수했을 거예요. 광숙의 눈빛이 흔들렸다. 내부자, 믿고 있는 누군가가 배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치명적인 불신의 씨앗을 남겼다. 장미애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는 세리한테 상처 주지 말라고 당신한테 말하러 온 적 있어요. 근데 오늘은 반대예요. 당신도 상처받지 마요. 이 집안 지키고 싶으면 이제는 누군가의 보호만 받지 말고 당신이 앞장서야 해요. 그녀가 떠난 후 마광숙은 공장장 고자동을 불렀다. 오랜 세월 술도가를 지켜온 사람.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고장난 백관 지난번에 한 번 고쳤던 곳이죠? 예, 마 대표. 그땐 일시적인 문제였는데 그땐 그렇다 쳐도 이번엔 다릅니다. 누군가 손을 댔을 수도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고자동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고자동은 광숙에게 보고했다. 백관 내부에서 발견된 이상한 흔적. 누군가 의도적으로 온도 센서를 약하게 조작한 증거였다. 바로 그날 밤 범인은 붙잡혔다. 술도가 관리 직원 중 한 명이 외부에 정보를 넘기고 설비까지 손댄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이름은 바로 독고탁. 광숙은 흔들리는 가슴을 부여잡았다. 감정이 앞서기보단 차분히 움직였다. 이젠 울고 있을 시간도 상처받을 시간도 없었다. 그녀는 독고탁에게 직접 만나자고 연락을 넣었다. 며칠 후 한 호텔 라운지. 마광숙은 단정한 재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았다. 늦게 도착한 독고탁은
여유로운 웃음을 띤 채 앉으며 말했다. 결국 오셨군. 나한테 뭐 따지러 온 겁니까? 광숙은 미소 한 점 없이 단호하게 말했다. 사과하실 줄 알았는데 역시 아니군요. 좋습니다. 그럼 정식으로 말씀드릴게요. 술도가를 상대로 한 기업 간 불법 침투와 산업 스파이 행위, 법적 절차 밟겠습니다. 독고탁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 순간 뒤쪽에 앉아있던 한동석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함께 온 법률 고문도 있었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실행 단계에 돌입한 반격이었다. 하지만 광숙의 다음 말은 더 충격적이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지금 당장 물러나면 세리 양에게는 아무 피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만은 이 일에서 제외해주세요. 독고탁은 묘한 시선으로 광숙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적의와 경멸,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말의 존중이 섞여 있었다. 라운지를 나선 후 한동석은 광숙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괜찮겠어요? 독고탁은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닙니다. 광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이 싸움 피해갈 수 없는 거였어요. 이젠 제가 지킬 차례예요. 그러나 이 모든 사건의 와중에 또 하나의 예기치 못한 움직임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오범수가 술도가에 머무는 동안 외부로부터 그에 대한 의문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너의 딸, 오한이, 그 아이의 존재를 모두가 알게 된다면 오범수는 차가운 한기를 느꼈다. 자신이 숨겨온 진실, 완벽하게 숨겼다고 믿었던 과거가 다시 그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과연 다음 타겟은 누가 될까? 그리고 드디어 마광숙과 한동석의 관계는 모든 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 아니면 오한이라는 또 다른 비밀이 이들을 다시 갈라놓을 것인가? 이야기는 이제 막 중반을 넘어섰을 뿐이다. 진짜 폭풍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오범수는 책상 앞에 앉아 누군가가 보낸 이메일을 다시 한번 읽었다. 너의 딸, 오한이, 그 아이의 존재를 모두가 알게 된다면 이 단 한 줄의 문장이 그의 완벽하게 계산된 인생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늘 이성적이고 치밀하게 살아왔다. 감정을 앞세우는 일이 없었다. 모든 결정은 합리성과 명분에 기반했으며 자신의 약점은 절대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 원칙 속에서 오한이는 철저히 감춰져야 할 존재였다. 한이는 그가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시절 나영은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다. 동거 기간 중 뜻하지 않게 생긴 생명이었고 나영은은 산후 우울증과 이방인으로서의 고립감 속에서 결국 범수 곁을 떠나며 아이를 홀로 키우지 못하겠다는 편지를 남겼다. 그렇게 어린 오한이는 범수의 고모집에서 자라게 되었고 범수는 친부라는 사실을 숨긴 채 조카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돌보아왔다. 아니, 돌보았다고 믿고 싶었다. 바쁜 학업과 커리어, 그리고 체면 속에서 그는 한이의 존재를 조용한 부담으로 치부했었다. 그런데 지금 누군가가 그 진실을 들추고 있었다. 그는 즉시 고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이는 잘 지내죠? 고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레 말했다. 범수야, 혹시 무슨 일 있니? 오늘 이상한 전화가 하나 왔었어. 한이 친부가 누군지 알 것 같다는 말이었어. 그 말에 오범수는 숨이 턱 막히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누군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즉시 고모와 한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이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자신만의 비밀이라 생각했던 일이 이젠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 위협의 카드로 쓰이려 하고 있었다. 한편 마광숙은 독고탁과의 충돌 이후 술도가의 경영 시스템을 완전히 손보는데 집중하고 있었다. 박 여사의 투자 이후 술도가는 재정적 숨통이 트였고 전국 유통망을 확대하기 위한 기획안도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평온함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란 것을. 형제들 역시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천수는 기러기 가족 생활을 끝내기 위해 미국에 있는 아내와 딸에게 귀국을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뜻밖에도 전처 강소연이 귀국 의사를 밝히며 딸 영주와의 상봉을 준비하고 있었다. 흥수는 문화센터를 확장해 술도가 홍보를 위한 댄스 이벤트를 기획했다. 지역시장과 협업해 술과 문화의 밤이라는 테마 행사였다. 이는 술도가 브랜드 이미지를 새롭게 바꾸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막내 강수, 의병 제대 후 광숙의 곁에서 묵묵히 힘을 보태고 있었던 그는 점점 자신이 가족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스스로 질문하고 있었다. 그는 광숙이 동석과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품고 있었지만 그것이 질투인지 보호 본능인지 형수에 대한 연민인지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광숙이 마당에서 고된 작업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
강수가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형수님, 아니 누나라고 불러도 되죠? 광숙은 잠시 멈췄다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누나라고 불러. 누나, 혹시 이 집에서 나갈 생각 없으시죠? 그 말에 광숙은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강수를 바라보았다. 왜? 누가 그런 말이라도 했어? 강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혹시라도 그런 마음 먹을까봐. 누나가 이 집에서 나가면 이 집도 무너질 것 같아서요. 그 말은 평소 말수가 적은 강수에게서 나왔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 진심이 담겨 있었다. 마광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순간 반짝임이 어렸다. 혼자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시간이 이렇게 형제들의 마음으로 되돌아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 따스한 순간이 끝나자마자 위기는 또다시 찾아왔다. 오범수의 휴대전화로 한 장의 사진이 도착했다. 사진 속에는 어린 한이가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이었고 그 뒤로 멀리서 사진을 찍는 듯한 실루엣이 있었다. 발신자는 없었고 메시지 한 줄만 남겨져 있었다. 다음은 당신의 교수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범수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직감적으로 느꼈다. 이건 단순한 스토킹이 아니라 협박이며 배경에는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확실한 징후였다. 그는 결국 광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처음으로 형수에게 자신의 약점을 고백했다. 형수님, 저한테 딸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그 아이를 협박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광숙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고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 알았어. 지금은 범수가 혼자 감당할 문제가 아니야. 이건 우리 가족이 함께 지켜야 할 일이야. 그녀는 공장장 고자동에게 연락해 술도가 경비 시스템을 강화하고 법무팀을 총동원해 대응 체계를 만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또 다른 폭탄이 터지고 만다. 박 여사가 쓰러졌다는 소식. 광숙이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가 자신과 가까워진 이후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아 쓰러졌다는 사실. 동석은 광숙에게 병원에서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차가운 눈빛으로 단 한마디를 던졌다. 당신 어머니와 무슨 말 했습니까? 광숙은 억울했지만 입을 다물었다. 그 어떤 해명도 지금의 동석에게는 변명처럼 들릴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며칠 후 병실에서 깨어난 박 여사는 광숙에게 조용히 편지를 한 장 건넨다. 광숙 씨, 난 아직도 당신이 우리 집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만은 확실히 알게 됐어요. 당신은 우리 가족입니다. 편지를 읽는 마광숙의 손이 떨렸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단 하나는 분명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순간 술도가 대표 이메일로 한 통의 문건이 도착했다. 귀하의 오범수 이사에 대한 내부 비밀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공표 여부는 귀하의 판단에 맡깁니다. 이제 드러난 건 끝이 아니었다. 폭로는 시작일 뿐이었다. 그리고 다음 타깃은 누구일까? 다음 이야기에서 폭풍의 진원이 드러난다. 그 속에 감춰진 진짜 배신자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